조선주가 장 초반 동반 강세를 나타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오히려 협력이 기대되는 조선주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IST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10일 주가가 7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1분 기준 IST는 공모가 대비해서 74.12% 오른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보관 장비인 푹커버와 바디를 세정할 수 있는 기계를 나타냅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1조 8,2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1.89% 늘어난 수치인데요. 순이익은 25.56% 증가했습니다. 이 또한 전년 동기 14.4% 감소했고요.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4조 5,115억과 4,465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는데요. 파월의 청문회를 소화해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또한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관망세가 시장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은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측에서 이 조선 관련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조선주들도 강세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에 재료가 많은 만큼요. 저희가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에게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해 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또 어떻게 풀어주실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좀 부각이 됐었던 뉴스인데 한국 역시도 예상했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관세 국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풀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어제부터도 계속 얘기 나왔고 주말에도 우리가 이제 상호관세 얘기부터도 본격적인 좀 얘기가 흘러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호관세부터 시작된 이 관세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좀 연장선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일기 정부 트럼프 일기 때도 이 쿼터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철강 알루미늄 쪽에서의 쿼터제도 이제는 무효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으로 이제 유입되는 모든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관세를 동일하게 모두 25%를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쿼터제라는 것도 일정 정도 물량 정도는 관세를 좀 부과하지 않고 그걸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제는 그 일정 물량 정도에 대한 무관세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철강주들 그런 경쟁력도 잃고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수익성도 많이 낮아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좀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안 좋게만 볼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자,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왜 이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착
이라고 하긴 그런데 미국이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침체로 접어들게 되면 어차피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침체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미국이 계속 강세를 띠고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침체가 끝나고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때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 지금 이 중국 같은 국가들이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면서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단계에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장 가도를 이제 좀 올라서기 시작할 때는 안 되겠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할 때 관세를 좀 부과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좀 앞서 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알루미늄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인프라나 방산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그런 원자재들인데 이런 원자재들에 대해서 관세를 미리 부과한다는 것은 이 원자재가 필요한 산업들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철강이나 알루미늄 산업 파이 자체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거를 저는 전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커질 만한 파이에서 미리 좀 조치를 취해 놓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야 우리가 이제 좀 쿼터제 하고 있다가 좀 불리해지는 입장이 생길 수 있겠지만 글쎄요, 앞으로 전체 시장이 커지게 되면 과연 지금 좀 경쟁력을 잃는 게 과연 더 피해일지 아니면 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득을 보는 게 더 클지 이 여부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관련해서 색다른 시각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던 쿼터제라는 거는 1행정부 때 사실상 도입이 돼서 제가 알기로 철강을 236톤까지만 수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물량이 넘어갈 경우에 많은 관세를 매기가 됐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됐었는데 쿼터제 유효성에 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트럼프의 의지로 봤었을 때 그동안 시행했었던 쿼터제를 조금 줄일 것처럼 보일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쿼터제 이제 좀 안 할 것 같나요? 네,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철강주들이 좀 타격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 업종들 대표적으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혜받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같이 이런 불경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런 조치까지 맞물리게 되면 정말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은 불경기에 그다음에 관세에 타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 업종들 투자하는 거 쉽지 않느냐. 그냥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되지. 근데 지금 어떤가요? 딱 생각해 보면 불경기에 뭐에 계속 나오고 투자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런 타격들이 와도 살아남을 만한 기업 혹은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물론 타격이야 전체적으로 받겠습니다. 뭐 미국 기업들을 제외하면. 그렇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중에서도 결국 중국을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보여지고 중국에서 계속 저가 물량 공세를 해오고 있는 게 사실 최근까지의 흐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에서 정말 많이 좀 피해를 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산업이 부흥되는데 그게 위축되고 많이 타격을 받은 이유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외형 확장을 꿰나가는 게 있었어요. 판을 먹기 위해서. 근데 과연 지금같이 이제 관세를 먹이게 되면 이 외형 확장만 하다가 진짜 줄도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 풍파 속에서 생존만 잘해내면 중국이 잠식하려고 했었던 그런 점유율을 어찌 보면 반사 이익으로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살아남을 만한 재무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철강주들만 잘 보신다면 호경기가 왔을 때 정말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겠다.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겠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철강 관련주를 좀 투자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정말 잘 짚어주신 게 중국산 철강이 워낙 싼 값에 시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 기업들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관세 부과 자체가 중국 기업들에 타격을 주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 쪽으로는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산업적으로 어떤 영향력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시장 전략 잡아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의 또 리스크들도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말
정말 많은 철강 관련한 기업들이 이번 관세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외된 국가가 있습니다. 호주라는 국가가 제외가 됐는데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걸까요, 대표님? 일단 뭐 호주 같은 특정 국가들은 뭐 계속해서 다른 좀 딜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철강을 이제 좀 관세를 매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중국이 우회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좀 딜을 해서 뒤쪽으로 다시 유리한 점을 좀 준다든지 이런 우호적인 전략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철강 쪽에서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던 국가나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동맹국들 있죠. 우호적인 국가들, 미국과 이런 국가들에는 좀 장치를 다르게 해서 뭐 A 국가에는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B 국가에는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이렇게 좀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호주도 좀 그런 결로 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사이익만 저는 잘 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가 좀 많아가지고 딜을 할 만한 입장이 아직 우리나라는 여건이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치적인 안정이 꾀해진 다음에 추가적인 딜이 오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헤드라인 철강 관련주에 관한 리스크들 한번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역시나 오늘 또 저희가 파월 청문회를 소화해가는 시장이었는데 뭐 사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이기는 합니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스탠스가 또 나왔는데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 어느 정도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몇 번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게 파월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중에 사실상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이 비둘기적인 행동과 그다음에 말까지 비둘기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물가를 좀 과하게 올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에 좀 실패할 수 있어서 말은 좀 매파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대 인플레가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관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기대 인플레가 치솟기 시작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실제 물가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낳아요. 그래서 이 계속 발언을 매파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를 누르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기대 인플레가 크게 치솟다 보니 파월이 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기대 인플레가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잠잠한 상황이었으면 파월이 이 정도까지 매파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기대 인플레가 치솟고 있다라는 점, 그게 실제 물가로 좀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세 이슈가 계속 있는 한은 기대 인플레라든지 시장 불안성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역시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 그리고 3월이나 5월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뭐 6월 달 해가지고 뭐 한 여름께에 기준금리 결정하는 달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때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쯤에는 이 관세라는 게 시장에 어떻게 타격을 주는지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다 판단이 결정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작년 연말에 소비 특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사실 그 특수가 없어지는 시기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연말 특수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 지표나 경기 지표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선방하고 있지 않네? 좀 별로 좋지 않네?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 위축된 시점에서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는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도 좀 잠잠해질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인하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파월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있으니 그런 업종들은 지금부터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올해 중순까지 삼아보는 게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리 인하에 관한 스탠스 자체는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예상했던 부분이라 그로 인해 충격이 크다라고 우리가 풀이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국 측에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고 한국은행 측에서 어떤 시나리오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미국에서 이렇게 기준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동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너무 막심하게 되면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낮은 경제 성장을 생각해 보면 기준금리 동결의 무게가 강하게 실리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 6, 9, 12월은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는 달이기 때문에 한 이번 달 2월까지만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2월에도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3월 달에 미국이 또 동결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4월 그리고 또 5월 미국 기준금리 기준금리 결정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좀 동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4월 내지 5월까지는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국내에서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의견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리스크들을 시장이 소화를 하면서 오히려 금 쪽으로의 시세가 좀 몰렸습니다. 이런 안전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죠. 금에 관한 수요는 이런 기조를 봤을 때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까요, 대표님? 네, 저는 이제 금 가격은 당분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예측보다 중요한 게 현재 금 가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그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를 예측하는 건 그걸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의 영역인데 저는 금을 투자한다는 관점보다 그걸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이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을 어느 정도 불안하게 보는 심리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있고요. 그 불안하게 보는 심리는 연준 입장에서 기대 인플레를 좀 고려해 봤을 때 금리 인하도 지금 못하는 상황. 근데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장기화되게 됐을 때 시장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작게 오냐 크게 오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딜레이되고 경제 성장을 못하게 되면 충격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대비한 금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시장이 전 세계가 한 번쯤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 그걸 대비한 현금이 저는 50% 정도는 꼭 구비되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에 관한 전망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헤드라인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은혜로운 섹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의 은혜로운 섹터는요. 이 조선주에 관한 모멘텀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AI 관련해서 시장이 뜨겁죠. 메타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어떤 연유에서 AI 소프트웨어 쪽 다시금 시장 수급 받아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희론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조선 종목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과 미국 간 조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미국 해군 함정과 해안 경비대 선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야기 들어왔죠. 법안은 총 2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두 번째는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이렇게 2개라는 점. 자, 그러면 먼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을 해서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혹은 부품을 조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업이랑 할 수가 없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건조 비용이 미국보다 낮으면서 중국 기업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무엇일까? 같은 내용을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전방에 적용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해군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함정 355척이 필요한데 현재는 291척만 운영 중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만 함정을 건조를 하거나 오래된 함정을 개량하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안에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보다도 좀 저렴하면서도 첨단 해군 함정 건조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국가는 인도태평양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이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조선은 역량이 좀 약화가 됐죠. 그러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승리 대선 직후였던 지난해 11월에 한국과 미국 조선 협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올 1월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박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에 이어서 미국 정치권까지 움직임 강하게 포착되면서 한국이 이 전박 건조 사업까지, 그러니까 MRO를 넘어서서 건조 사업까지 참여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 52주 최고가를 다시 썼고요.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의 슈팅, 한화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5% 안팎의 강한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퓨리오사 AI가 어떤 기업일까?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으로서 펠리스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타가 왜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까? 메타는요, 자체 개발한 AI 칩이 있습니다. MTIA라는 이 칩인데 이거를 제작하고 봤더니 그 성능이 기대만큼 좋지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AI를 학습하고 실행하는데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이겠죠. 그래서 돌파구를 모색하던 찰나에 그 모색하는 과정에서 퓨리오사 AI의 칩이 딱 발견이 된 것이죠. 자,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차세대 AI 칩인 레니게이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레니게이드는 메타의 AI 모델인 라마를 실행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보다도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딥시크가 비싼 칩을 굳이 쓰지 않고도 준수한 성과를 내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었는데 업계에서는 이 메타가 딥시크 사례를 보면서 굳이 고성능 칩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에 초기에 좀 투자를 했었던 기업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 직행 후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산입니다. 올해 빅4 방산사,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까지 이렇게 4개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3조 원을
오늘 큰 폭으로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오늘 600억 원 규모의 방산 펀드 조성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오늘 이 방산 안에서 한화 시스템이 정말 큰 폭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인수를 했었던 필리조선소가 적자폭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적 개선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26% 넘는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할 거야라는 전망 나왔죠.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속에 SK하이닉스가 1% 넘게 밀려나기도 했었고요. 파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악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적자 당연히 지속이 되고 있었고 무려 적자가 950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 7% 넘게 내림세를 걷기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를 했죠.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2%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신작 개발 및 퍼블리싱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 속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오늘 시장을 강하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국내 테마 탑3까지 같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하시고 있는지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주 좀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될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 다시 시작하는 K조선이다. 그러면은 여전히 조선주에 관해서는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든지 투자 관점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조선 쪽은 워낙에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전략 매도를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서 일정 정도는 남겨둬가지고 추가적인 장기 상승을 계속 또 도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조선주 상승 사이클을 좀 예견해 드렸던 만큼 이번 상승에서 끝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자. 그렇지만 이제 신규 진입을 강력하게 베팅하기에는 시기가 많이 늦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일찍 매도하기보다는 욕심을 더 내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지 신규 진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른 종목을 저는 오히려 베팅을 강하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규로 또 진입할 만한 그런 기업이 없다라는 호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워낙 모멘텀들이 돌고 또 시장에 이미 부각을 받았던 모멘텀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관점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조언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오이슈를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오늘 오이슈를 선정을 해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그와 관련한 관련주들 어떤 종목 들여다봐야 할지 지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오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오이슈는 이제 조선 이슈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게 되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군 관련된
말 그대로 이제 군함 관련된 키워드로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과 섹터에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서는 또 조선주가 이제 네.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쪽 분야는 또 다르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라는 게 전체적인 카테고리 틀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매도를 서서히 하고 다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잔량으로 더 욕심을 내는 단계로 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 안에서도 신규 진입을 고려해 볼 만한 조선주가 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오션이 최근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제 방산 카테고리에 엮인 조선주들은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또 뭐 종목도 준비해 오고 그랬는데 오늘 준비해 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물론 조선주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조선주라기보다는 살짝 좀 옆으로 사이드로 벗어나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라면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조언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조선주 전체 카테고리 내에서는 우리가 보수적일 수 있지만 오늘 또 시장에서 다시금 부상을 하고 있는 MRO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이 MRO 쪽에 관해서는 이제 부각이 됐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건조 관련해서도 이슈가 부각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특정 국가를 지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현재 미국 정부에서 국내 조선 기업들을 활용해서 미 해군 쪽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미국에서도 지금 법안 발의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동맹국들에게 좀 넘기자 생산을 이렇게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동맹국이죠. 일단 동맹국이 아니더라도 전체 글로벌 국가들을 다 따지고 보더라도 조선 기술력이 한국이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선 군함 카테고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시장 장악이 지금은 정점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LNG 추진선을 필두로 해서 기술력이 중요해지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트럼프가 LNG 에너지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전통 에너지를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국제회사기구 IMO의 이제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통용되는 환경 규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감안했을 때 LNG 그리고 군함 이런 키워드로 한국은 계속 패권을 장악해 나갈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서 한국의 이 군함이라든지 MRO 그다음에 이제 방산 이슈를 타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화그룹주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드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전통적인 조선 업종들보다 마진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조선주들이 많이 좀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간 종목이라서 후발주자로서 지금도 저는 공략을 좀 해봄직하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을 관심적으로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열어보면서요.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MRO 쪽에 관련해서는 시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 종목이 좋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에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은 HD 현대마린 솔루션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일단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솔루션이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거를 좀 제조업이고 중후장대 산업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에요. 철강 기업들도 그렇고 중후장대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솔루션 쪽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파급력이 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AI에서도 지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 쪽도 전체적인 산업 트렌드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조선에서도 하드웨어가 전통 조선주들이었다면 소프트웨어 쪽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수급이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조선 업종의 종목들보다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수주를 딴다든지 하나하나 판매가 진행될 때마다 남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유리하다.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블랙마켓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어둠의 경로 막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싸제 시장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제 그 수리를 맡기고 이랬었는데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이 애프터마켓 시장이라는 게 이 조선에 있는 카테고리가 산업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제 고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애프터마켓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단계였다가 이번에 LNG 추진선이나 신조선들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좀 내부 구조라든지 엔진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프터마켓 시장이 아직 성숙화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신조선들은.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검증받은 데서 제대로 된 데서 이거를 제작하는 데서 애프터마켓 수요. 다시 말해서 정품 애프터마켓 시장을 이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정품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지금 정품으로 제일 유명한 게 한국조선인데 다른 데 가서 고칠 수가 있겠느냐. 과거 같았으면 다른 데서도 고칠 줄 알고 이래서 했는데 이제는 고치는 거 애프터마켓 시장도 다 수리 보수를 한국으로 와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직 이 기술력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품 시장, 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전 세계 시장에서 장악력을 펼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거기서 뭐 저가 물량 조선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애프터마켓 시장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계속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도 많이 나왔고 신규 상장주라서 다시 올라갔을 때 탄력도가 굉장히 높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 다시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다른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신규 매수할 만한 조선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주 역시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부분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에 관한 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MRO다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유지, 보수, 수리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표님? 예, 물론입니다. 유지, 보수, 수리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그룹이 아무래도 이 군함 키워드를 하면서 MRO 사업도 많이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이 올라갔는데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그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하나그룹이야 뭐 익히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되어 왔지만 HD 현대그룹에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생각보다 저는 시장에서 너무 주목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목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하나그룹이 받는 것만큼 많이 받는다는 생각은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재반등하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짧게요. 가격 전략 살짝만 받아보고요. 또 이 시간 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가격 전략도 저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가격 전략은 지금 뭐 구체적인 가격은 제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가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 주가 상승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주가 나오고 있는데 16만 2,500원 정도면은 저는 한 20만 원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볼 만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가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고점에 있는 종목들 부담되면 HD 현대마린솔루션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조선주에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들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에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요. 그 모멘텀들이 신규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관한 투자 전략 잡기가 애매하다라는 호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 더 눈을 넓혀서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기업들에 있었던 이슈들부터요. 우리가 조금 다양한 눈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까지 저희 함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MSCI 지수에 관한 편출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I 지수에서 입지가 너무나 좁아진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편출 종목이요. 무려 11개에 달했습니다. 편출 종목 10가지만 좀 좁혀봤는데요. 엔캠과 GS, 금호석유와 또 포스코 DX, 넷마블 등이 편출이 됐습니다. 사실상 MSCI에서 편출이 된다라는 거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증시가 너무나 약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이제서야 받아든 느낌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대 최다 규모의 편출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치는 대만과 2배 이상 격차가 나지만요. 심지어는 인도와도 2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코리아 지수에 관한 밸류의 매력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히 악재로 파악하기보다는요. 5월 달에 있을 신규 편입에 기대를 해보면서 그 관련주들을 지켜보는 전략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편입 예상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몇 가지를 추려보면서 편입 가능한 종목군들을 4가지로 한번 좁혀봤습니다. 일단 삼양식품은요. 얼마 전에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기도 했었죠. 호실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역시도 그 다음번에 편입이 예상된다라고 보는 시장의 시선들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강달러 효과를 받아가면서 계속되는 시장에 관한 호조 양상들을 보여질 거고 이러한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히나 LIG 넥스원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바로 실적에 관한 호조 소식도 있었지만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역시나 LIG 넥스원도 수주와 실적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5월 달 편입 예상 종목으로 현재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도 짚고 가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편입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편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4월 달까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새롭게 거론이 되더라고요. 로봇의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5월 달에 편입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편출로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 증시의 작년 성적표를 뼈아프게 받아든 시간이었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1조 3,400억 원 정도의 이탈이 예상된다라는 예상치들도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러한 성적표를 소화하고요. 5월 달에 편입될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우리가 다양한 투자처를 한번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금에 관한 이야기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 전해지더라고요. 한국조폐공사에서요. 골드바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골드바를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금에 몰린 수요 때문이었는데요. 금의 가격 상승에 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금은 최근에 2,968.5달러 선까지 도달하면서 사실상 3,000달러 선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IB들도 금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44%의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요. 실제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던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더욱더 몰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3,000달러는 시간 문제이고 4,000달러 선이
조정이 내년에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는 몰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비단 한국 측의 수요만이 아니라요. 글로벌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시작했고요. 그 3년간의 수치가 3천 톤을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금에 관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이 시장에는 뿌리 깊게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건 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산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금코인 역시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팍스 골드라고 하는 금 관련 코인의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금 관련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에 관한 영향력들이 상당히 많이 뻗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코인에 관한 수요도 몰리고요. 실제 골드바에 관한 수요도 몰려가는 게 지금 시장의 현 주소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요. 우리 간밤에 있었던 청문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의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CBDC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취임하는 기간 동안 CBDC 발행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CBDC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이죠. HR 5403이라는 법안이요. 이미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하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BDC를 왜 반대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트럼프의 의견과 일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트럼프 모두 다 CBDC에 관해서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스콧 베센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 역시도요. CBDC를 발행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요.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CBDC 발행을 금지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암호화폐 중에 한 가지 종류로 확인이 되고 있죠. 미 의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육성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친암호화폐다라는 그러한 색깔을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활성화된다라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유동성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제도권이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금리 인하 자체에 집중을 했었지만은 이 CBDC 관련한 파월의 발언 역시도 다양하게 시장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의견만큼은 트럼프와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같은 의견으로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에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코인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간밤에 조정 국면을 좀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시장에 뉴스가 있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조정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쪽에 관한 거래량이 감소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17%의 거래량이 감소됐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요. 하나 기준으로 1억 3,900만 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낙폭이 컸습니다. 우리 또 한국 시간으로 어느 정도 0.4%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370만 원 선을 나타내면서요.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또다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같은 경우에도 리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테더 같은 경우에도 현재 1,452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율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테더의 가격 흐름들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496원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 시장의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지는 못했다라는 분석들 시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BNB 코인도 지금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3% 하락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주요한 암호화폐 시세까지도 살펴보셨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까지도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넥스트 마켓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5장 전략들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